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65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어. 잘 지내려고 합니다. 문쌤님은요,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항상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가요? 문쌤님이랑 잘 지내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습니다. 고양이 말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알러지가 없다가도 생기는데 생기다가 그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지는 거의 않는 것 같아요. 아, 이 나쁜 건 역시 없어지기도 해야 될 텐데. 근데 나름 노력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고 뭐 다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 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고양이 침, 그러니까 털에 묻어있는 고양이 침에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호님은 몸이 안 나오시고. 네, 그죠. 제가 정말 이번 달에 11월은 꼬박 계속 앓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근근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만 좀 많이 안 좋아갖고 녹음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좋지 않습니다. 네. 모두가 다 지금 골골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저야 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늘 지병이 지병인 급체가 이렇게. 신기해요. 급체가 근데 꼭 날씨 추워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급체 심하게 그러셨다고 막 새벽에 몇 시간을 걸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네, 저희 지병입니다. 이걸로 그냥 죽을 지병들은 다 아니고 고만고만 사람 힘들게만 하는. 왜요? 이거 급체로 사람 죽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체하는 거에 가장 최고 난이도인 그 두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물만 먹고 체하기, 그냥 공기만 숨 쉬어도 체하기. 두 번째는 진짜 심각하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 그 위장 기관이 기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덜컥하는. 이게 이제 그 양대 이관왕이에요. 그거 같아요. 그 말씀드리니까 그 심슨 가족의 번즈 사장이 너무 오래 살아서 몸에 기관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거 같다.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건데.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먹은 게 없는데 왜 취하냐. 뭘 먹었다 그래도. 먹었다 저것은 혼자. 뭐 이제 그랬습니다. 모두가 아픈 11월. 네, 여러분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요즘 사회도 조금 이렇게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다른 부고도 있고 뭐 하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살아 있어야 나쁜 놈들이 강에 떠내려가는 걸 보죠. 그래요? 떠내려가나요? 내가 죽이지 못하니까. 직접 하고 싶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나쁜 놈이 한번 떠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옛말에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모두 삽시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아날람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후원 계좌는 저희 페이스북과 팟빵 게시판을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방송하고 있어서요. 네. 더욱더 덕분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며. 그리고 오늘이 그 대마시안에서 하는 마지막 녹음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꽤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고 다시 어디로 갈지 아직 못 정했는데. 대마시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빵은 주고 쫓겨난다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네, 맛있는 빵으로 달래려 하셨지만 명장님이 만드신. 네. 달래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쫓겨나는 거엔 변함이 없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하시고 다른 거 정리하신다고 해서 저희 오늘 대마시안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는 오늘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오늘 대마시안에서 하는 마지막이고 다음엔 또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념비적인 대마시안의 마지막 녹음을. 저는 그래서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구로에 이제 올 일이 없을 거니까 오늘 끝나고 뭘 잘 먹어야. 그렇죠.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구로요? 네. 그래서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여기에 명물인 깔깔거리에는 딱히. 아니 그래도 많죠. 예전에 우리 했었던 데 생각해 보세요. 가디단 근처랑 망원 근처도 딱히 뭐 없었잖아요. 그치. 거기에 비하면 풍요로웠죠. 그럼요. 저희가 방송이 늘 늦게 마치니까 12시 뭐 11시 이러면 어디 가기가 뭐 마땅치 않아 갖고 거기에 비하면 깔깔거리 아주 훌륭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랑 못 받아주고요 여기가. 네. 우리도 이제 어디 간다. 가야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매 순간 중요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문생과 만나는 매 순간이 중요했죠. 맨날 새로워. 늘 짜릿해. 최고야. 일단 가보시죠.
자, 오늘 드디어 문쌤님이 이데올로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몇 주 만에. 네. 몇 주 만이죠? 기억도 안 나온 납니다. 건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썼는데 대본 언제 주셨는지 기억. 처음 본 글인 것 같아요. 이 이데올로기가 원래는 보통 동아리에 가서 사회과학 세미나 한다고 치고 이제 1학년생들이 가면 맨 먼저 이 얘기를 거의 많이 하거든요. 애들 떨궈내려고. 아니 보통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흔히 말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인데 니들은 아직 마르크스주의를 모르지만 니들은 이미 좀 썩어빠진 미제국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고 소비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선배 지는. 그게 물들어 있는 거야. 하지만 난 나한테 나이키 좀 생일 선물 원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르쳐 주려 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하면서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원래는 맨 처음에 했는데 우리 문쌤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먼저 쫙 많이 깔아놨죠. 네. 너무 많이 깔아놔서. 그쯤 깔아야 알아듣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친절한 동아리 선배님. 아니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 동아리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데올로기부터 까는 바람에 애들이 다 탈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을 못 부딪히고. 근데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게 그러니까 들을 애랑 안 들을 애가 그치. 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구는 거 추수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모든 종교단체 죄송합니다. 어쨌든 종교단체 대순진리교회도 나 갔다 와봤는데 모든 종교단체가 다 처음에 너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너는 지금 너의 상태가 거시기하다. 이게 확실히 제가 대표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게 네. 저희는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면 무조건 뭐 부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일단 데려다 놓고. 부정이 웬 말이냐? 부정의 말. 아파가지고. 네, 고객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못 알아듣겠다고 잠깐 계셔보시라고.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알아듣게 해드린다고. 끝나고 또 식사 있습니다. 아 그쵸.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럴 수가. 우리 때는 언제 얘기해야 대체. 그렇죠. 벌써 2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주류가 그런 사회 문화 뭐 이쪽이었으니까요. 행색을 보고 너 가려받아. 나이키 신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풍요로운 시대네요. 네. 이제 사람 저희는 가려받을 때라서. 거의 그 만화 혹시 엉덩국이라고 혹시 아세요? 엉덩국이요? 네. 그 들어만 봤어요. 찰싹 그럴 때 뭐 들어올 땐 네 맘대로 좀 나갈 때 때는 아니란다. 아 그런 거? 계세요 딱 하면 끝난 거예요. 무섭다. 완전 무서워. 잡아야 된다. 그때는 선배님들이 이 동아리를 어차피 동아리 계속 굴러가니까 동아리를 유지하는 데 목표라기보단 좀 더 이제 그 구국의 진정성이라고 쓰고 속 쓰고 가로 밑에는 이제 난임의 지적 어떤 지금 내 기준에서 보면 교만 그거를 허영 자랑 뭐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썰을 풀기 위해서 한 거라서 이제 그런 게 없죠. 일단 왜 부정이냐면 내가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 포지셔닝을 해야. 그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를 해야. 그러면 당신은요? 그럼 나는 기지라는 걸 해줘야. 뭐 이런 질문도 들어봤어. 제가 여러 군데를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 뭐 거죠. 학교 입학하셔서 뭐 했어? 하는 거예요. 뭐 했어?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 때는 뭐 아직 그때 PC방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해? 그럼 술 먹고 당구 쳤죠. 바로 그게 문제야. 뭐든지 근데 사실 뭐라 해도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이 나오든 문제라고 할 사람이 연합 분위기에 힘썼습니다. 이래도 문제인 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했겠지. 그랬겠지.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동아리 활동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도 저도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죄송해요. 뭐 여기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썰이 깁니다. 이 이데올로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크스의 어떤 근대사회 인식 같은 걸 한번 앞에 이들 방송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파악해보자. 그리고 그 차원에서 민족 이론, 민족주의 이론 이걸 한번 어떻게 위치를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이제 의식,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제 생산력과 사회 상태 그리고 의식으로 구성된 게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산력은 이제 인간과 자연 간의 물질 대사, 군업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사회 상태는
그런 분업관계의 기초에서 형성된 어떤 사회 구성,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산력, 사회상태, 의식 이 세 가지 틀만 딱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만 조금 어렵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정주의 들어가면 이제 역사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 기대 꼭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지난 시간을 정리해 준다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처럼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이거 뭐라고 언제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오늘부터 하셔도 다 나온 괜찮습니다. 내용입니다, 네네. 여러분. 네. 혹시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에 걸 다시 들으시고 그쵸.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형성된 어떤 생산력과 사회 상태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고 이제 그러한 사회에 기반해서 의식이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마르크스는 사실 이 세 가지 간의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생산력, 사회 상태, 의식이라는 세 가지 상태가 반드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 가지의 관계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이제 한번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오늘 할 얘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 제 눈빛들이 좋지 않으신데 느끼셨어요? 네. 이제 의식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 사회를 동일한 형태로 재생산하게 하는 그런데 꼭 필요한 어떤 의식 상태라는 거죠. 네. 문화라고 생각하셔도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생산력과 사회 상태 그리고 의식이라는 그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좀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의 어떤 핵심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 거기에 이제 정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의지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마르크스적으로 볼 때 사실 계급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다른 뭐 정치에 대한 다른 정의들도 사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정치는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분배라는 것도 사실 걷어서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를 관철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자면 정치는 일종의 통치인 거죠. 세뇌. 그렇죠. 세뇌? 가스라이팅. 아니 가스라이팅? 비슷한 정의라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치론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누가 통치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가가 하나의 문제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바로 이거에서 도출된 건데 누가 통치하는가에서 도출된 건데 거기서 누가 통치할 건가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도출된 통치자와 통치 기구의 결정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 사람이 통치자라는 거를 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사실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누가 통치할 것인가와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이게 네네. 보통 이제 말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을 통치하게 만들 것이며 그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일종 신뢰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신뢰도 않을까요? 있고, 뭐. 예전의 사회들 생각해 보면은 뭐 폭력이나 뭐 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스스로 여기서 저 같은 이 대표가 여기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왕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할렘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걸리와 이걸 달라. 사람들이 뭐래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마르크스가 드는 가장 그 헤겔 법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왕이 왕인 것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뼈받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할렘 만들겠다 해도 뭐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래?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서로가 어떻게 그 의식 속에서 이게 인정하고
뭐 신뢰하면 신뢰한다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네. 근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은 마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문장이 독재 권위주의 체제 마치 조지 오웰 1984에 나오는 메인 그거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진핑이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국민으로 재생산해내지라는 약간 독재 논리처럼 약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약간 말투가. 근데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독재와 사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대비시키는 것도 조금 문제이긴 한데. 예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이제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얼마나 내면화 시켰는가. 이 통치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따르게 돼서 내면화되면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 바로 폭력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해야 되면은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임지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대중독재론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나쁜 놈이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그런 나쁜 놈들이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지연 선생 말은 이제 독재조차도 사실 대중들의 동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오히려 최고로 발달한 가장 정교한 형태의 대중 독재이자 전체주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누가 지배를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거기서 나오는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나 독재 시진핑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지라고. 그러니까 혹은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세계관도 그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고민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게 의도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인간이라 네.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국가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산출된 정책 혹은 결정, 법 이런 것 등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대표님 말씀 내가 왕이다 했는데 뭐래 미친놈이야 이러고 지나가면은 네, 아무런 그렇죠.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치욕스럽고. 그러니까 권위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사회든지. 그러한 권위가 없다면. 네네.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우리가 논했던 민족이라는 어떤 근대 사회에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내부에서 일반 의지와 개별 의지 간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열에서 찾았잖아요. 네. 분리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의지가 일반 의지가 내리는 결정을 자신의 의지와 동일시하느냐. 저게 나의 의지하고 같다.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다고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면 그 사회에서 통치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욕심을 품게 되고. 연판장 돌리고 이렇게. 여담을 좀 말하면 우리 네.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회가 나아가서 이제 사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현한 많은 새로운 신생 국가들, 네. 사회들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문재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문재인 개인한테서 환원을 시키는 거죠. 문재인이 빨갱이라서, 문재인이 뭐라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개인의 문제로 자꾸 환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예로 들자면은 법원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네, 가본 적이 있죠. 네, 법원에서 한 방청이나 이런 거라면 앞에 구경하고 있으면요 판결 나오고 나서 판사 욕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판사가 정의는 안 찾고 법리만 따지면서 내 말을 무시한다. 내 억울한 걸 풀어주지 않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판사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판사는 사실은 그 법도 이제 그런데 그 조르저 아간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법의 기능이라는 거는 판사도 그렇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든 틀렸든 상관없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사로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판사 개인의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끔은 영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그렇죠, 그렇죠. 여하간 그렇죠. 판사라는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판결문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있거든요. 이해가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사실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제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는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모어 마틴 립셋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이 미국의 정치학자가 굉장히 중시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정당성의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에 따르면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신생 국가 및 혁명 이후에 나타난 사회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가 정당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옛날 질서, 구질서가 폐기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권위 체계를 정당화하던 어떤 일련의 어떤 신념 체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구체제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신념 체계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어떤 내 외부를 향한 적대, 모든 계층이나 계급이나 어떤 지역 간의 차이들을 다 무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해주는 어떤 그런 식의 적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셔널리즘이나 민족주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 통일성을 이루던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힘도. 당연하게도 그렇게 내셔널리즘이 제공을 해주던 그런 어떤 통일성이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누구한테 충성을 바칠 것이냐. 그리고 왜 그 사람한테 바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갑자기 한국이 지금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걸로 뭉쳐있던 뭐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이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 맨날 서로 알잖아요. 경상도끼리 전라도끼리 어디끼리 이렇게 막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너네 말을 따라야 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통치할 것인가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나 뭐 사상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요. 교육론을 많이 써요. 뭐 루소도 사실 네. 뭐죠? 에밀 네. 같은 책 쓰고 로크도 교육론 책을 또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교육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들이 펼치는 어떤 정치 사상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회에 구현됐을 때 그거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완성돼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굴러가게 해주려면 어떤 인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일화가 생각나요. 최근에 누가 자기 친구가 중국인인데 유학생과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요즘 기차 같은 거 탈 때 짐을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안에 가방 같은 걸 다 본대요. 근데 그게 우리는 뜨악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인 분은 했던 말이 중국인은 이렇게 모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짐을 다 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사회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올해도 작년에도 중국에 갔는데 정말 지하철만 타더라도 거기 안에 검색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방을 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무슨 보안 정국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교육의 힘. 근데 정말 공안이 많더라고요. 네. 어디를 가든지 공안이 깔려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국 가면 괜찮아요? 어떤 점에서 안전해요?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고 되게 아니 우리 문쌤님이 무사귀환한 걸 보면 저는 그래서 거기서는 중국에 가는 욕을 안 썼어요. 아 그래서 네, SNS에서 황금방패가 막을까 봐 네네. 출국 안 될까 봐. 공안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 네, 큰일 나요. 네,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오래 방송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도시 곳곳에 뭐 사회주의, 뭐 문명, 개화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뭐 10대 목표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는데 보면 조금 사실 기가 차요. 과연 그러니까 워낙에 거기서 개발이 많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활동력이 굉장히 활력이 있구나. 그건 느껴져요. 확실히. 사람도 되게 활력 있고. 근데 한편으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굉장히 격차가 크구나.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사회가 조정을 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공안으로. 보안 전국으로. 그런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구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대부분 다 구호들이 있고 뭐 미국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어릴 그렇죠. 때부터 세뇌를 애들한테 시켜놨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우리도 70년대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반공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그 감각이 그게 어떤 그게 일종의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사람이 그걸 깨부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 한국 사회는 사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도 없거니와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어떤 토대, 문화적 토대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나 제도를 자꾸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자꾸 제도를 얘기를 해요. 제도를 바꾸면 뭔가 바뀔 것처럼. 근데 사실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제도가 별로여도 그 사람들이 잘하면 되게 잘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권위, 전통 등의 어떤 문화적 토대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인간상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상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회는 별로 그렇게 고민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도. 문화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아직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컨대 미국식 민주주의를 사실 우리가 도입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네. 근데 도입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목리에 가까울 정도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루 만에 헌법을 바꿔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능력 있으시네요. 찬양할 만하네. 양아치죠.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사상적 논의가 없이 사실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놈의 의원 내각제 떡밥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그렇죠. 그냥 한번 뚝딱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고 뭔가 됐으면 이제 한번 뭐 의원 내각제니 뭐니에 대한 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뭐랄까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냥 떡밥으로 매번 나오잖아요. 의원 맞아요. 내각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유진호 씨 책이 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유진호 씨가 헌법을 쓰면서 만든 여러 가지 저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지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체제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원리의 기초에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헌법을 대학 가서야 읽었거든요. 사람도 부끄럽게 더 부끄럽게 하시네요. 대학 가서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헌법이라는 거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사실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학창 시절 생각하면 수험, 그럼요. 오로지 시험 보는 그렇죠. 그것만 하고 대학 와서는 취업. 뭐 이거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가 있는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 뭐 그렇죠. 그런 것만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떠한 사상적 맥락에서 형성됐는지 그리고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논의를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화적 토대. 그러니까 이걸 토크빌이라는 정치 사상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습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속이란 말도 사실 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어떤 습속이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커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요. 그걸 분석한 책을 쓰는데 거기를 보면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는 원인을 그런 어떤 문화적 토대, 그러니까 타운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타운홀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건국 초기에 그 했을 때 쓴 거 아닌가요? 이분이 되게 19세기 거예요. 그렇죠. 되게 초반에. 네. 예전에 우리 그거 하면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습속, 토크빌이 말했던 습속 같은 거를 이제 이승만은 한국에 도입을 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런 습속을 이제 기독교 문화를 도입을 해서 이승만의 생각은 사실은 한국을 아시아의 어떤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예. 나라를 이제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우리가 사실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잠깐 여담인데 이건 대본에도 없는 얘기지만 이승만이 그래서 한국전쟁 때 그 교회 단체들한테 그 군수 물자나 이런 물자를 다 넘겨줘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한테 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쵸. 빵 하나 드시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가야 되죠? 교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만만히 보셨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로. 근데 뭐 많이 가니까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밥 드시고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1번? 1번이 주는 그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지만 예전에 한창 그런 부정선거 할 때 막걸리 고무신 받았지만 받은 사람한테 다 찍진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렇죠. 너무 만만히 보신 거지.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그게 이러고 있어요. 목포에서 이제 박정희가 네네. 지원하는 후보하고 붙는데 박정희가 이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그쵸. 막 그냥 뭐 나눠주고 막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에 그때는 민주당이 아니죠. 아무튼 그 김대중 쪽이 사람을 다시 보내요. 낮에 나눠줬던 고무신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야이씨 줘놓고 왜 뺏어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뒤집어지는 뭐 그런 계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역시 김대중 선생님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건 사실 대단하시다. 김대중 선생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브레인이 계셨는데 대단하시다. 이제 그분이 사실은 나중에 87년 때 이제 노태우 쪽으로 넘어가서 김대중 선생이 패배했다는 그 양반이 그 선거사에서는 좀 전설적인 분인데 킹메이커군요. 약간 그런 분인데 그 노태우 우익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한 거죠. 어머니를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어머니 효자 납치했어요? 났네. 아니 없앤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머니 납치해서. 병원비인가 뭐 그런 거를 해줘가지고 김대중한테서 분리를 시켰던. 그 굉장히 미드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플롯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요. 노태우 쪽에서 87년 이제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잘 하시라고. 그 양반이 딱 한 게 있어.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같이 나오면 무조건 너네가 이겼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너네가 이긴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갔다는. 성기 누설하시는 분 같아요. 약간 그런 거죠. 대단하시다.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야사인데. 네. 뭐 아무튼 그런 이승만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 건데 나름의 사실 뭐 정치 사상이 있는 거죠. 이승만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학 성적은 사실 D-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정치 사상적으로는 약간 생각이 깊으신 그런 분인 거죠. 이 개그 포인트였는데 안 웃으시네요. 이미 기독교 국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평가가 끝나서 아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실제 실행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생각이 뭐 지금 기준에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면 미국 가서 그러니까 왜 견문을 넓히고 와서 거기 좋은 거 그대로 이렇게 이식하려고 했던 어떤 느낌? 근데 이제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당장 뭐 할 건 없으니까 자기도 기독교 신자고 하니까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이 편의주의적인 이런 발상이 이게 편의주의라뇨? 얼마나 정치 사상적으로 미국에 가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잘 된 게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했겠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앞으로는 아마 학계에서 더 많이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양반에 관한 그 자료들이 요즘에 정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 해주셨죠. 예, 제가 저번에 술자리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이제 막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기존의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학술적인 거고.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사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졌는가? 사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쵸. 적어도 유의미한 논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박정희도 별 생각이 없었고 전두환도 별 생각이 없었고. 그렇죠. 별 생각이 없는 사람 시리즈로 계속 가다가 정말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이게 영상형이 그렇죠. 우리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IMF로 인해 그리고 그걸 김대중 선생이 어쨌든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 하고 이제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온 거에서 나름 그 시대가
잘 매조지 어찌어찌 그쵸. 흘러 매조지된 어떤 그 일군의 뭐랄까 이게 뭐 영화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일군의 스토리라인으로서의 잘 매듭이 졌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 인물들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 시대 인물들이 싸놓고 퍼질러는 똥을 그 시대 인물이 알아서 이제 같이 치우고 갔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약간 기분은 좀 있어요. 왠지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지나고 나서 이건 뭐 그냥 후보정입니다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 시절 사람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효했는가 한국사에 유효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뭔가 그 세대의 히어로들이 뭘 갖고 뭔가 이게 자기들끼리 뭘 다퉜던 게 있었던 거를 치면 과연 우리 세대가 이제 그걸 또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류의 것들이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서 약간 의문이 있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 좀 더 퇴보하거나 반동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되게 크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86 세대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20, 30세들이 사실 386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진보성이라든지 뭐 사회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굉장히 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권위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사실 고민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텍스트에 대한 그런 집착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서양 대학을 나왔는데 4년제 대학을 받았는데 심지어 인문 대학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인문학의 고전들을 제대로 독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진짜. 문제인데 토익 공부는 하게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식시켜 줍니까? 뭐 그런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지.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압박 면접에서 당장 삼성 면접관이 자네 자본론 3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하면 바로 다 읽어요. 이재용 그것도 좀 회장님에게 슬프다. 그렇죠. 슬프죠. 네. 이재용 회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회장님 동양사학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거 한번 해주시면 아날람 한번 들으시고 아날람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그거부터 난제다. 너무 큰 장벽이다. 아니 이게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한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린다. 미래의 삼성에게도 큰 젖줄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얘기 계속하죠. 아무튼 이승만이 그런 모델로 생각했던 어떤 미국에서는 네. 이런 문제가 미국도 사실 신생 국가거든요. 네.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연방주의자 농고라는 책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그 책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방주의자 농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그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이 막 논쟁을 엄청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13개의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 위에 연방이라는 하나의 통합정부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쟁도 일어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왜냐면 영국이라는 그 왕조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면 되게 수준이 높아요. 막 자유로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굉장히 크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 헌법 1조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게 사실은 미국이 그 영국에 대항해 싸웠던 그 역사가 녹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헌법 전문이 3.1운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면 미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일본도 헌법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일본은 주권이 천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쟁 전에 이제 천황 주권설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라는 게 사회계약이라는 거를 문서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회의 어떤 사회계약 맨 처음에 맺었던 그런 사회계약의 형태가 사실은 점점 실현되는 걸로 그 역사가 끝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조선왕조 같은 경우에도 정도전이 설계해놓은 그 이념, 네. 최초의 이념에 따라서 점점 소농이 일반화된 사회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헌법도 사실 되게 중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연방주의자 농고 자체는 사실 그렇게 헌법을 정초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논쟁 속에서 나타난 텍스트인데 이 책 자체는 사실은 선거로 뽑히는 대표자들이나 통치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이제 이 통치자나 대표자들의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읽고 좀 놀랬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치자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지 공화제적인 어떤 덕성, 그러니까 비르투라 그러죠. 벌추라고도 하고. 그렇죠. 어떤 덕목 그런 걸 그게 알아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뽑힐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이 알아서 걸러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정치에서도 알아서 덕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뽑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건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하원, 의회가 정념에 휩싸여가지고 막 미쳐 날뛰면서 막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막 경고를 해요. 사실 모순되거든요. 그쵸.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더 정념에 휘둘리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사실 연방주의 논거라는 칙 자체가 해소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 정치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전통, 이전의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네. 이런 전통과 연방주의 논고 속에서 그걸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사회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중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거점으로서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헌법과 그 헌법에 대해서 풀이를 해놓은 연방주의자 텍스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의 신적인 그 존경을 품게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본 미드에서도 변호사가 건국의 아버지란 말 할 때 판사가 경고를 해요. 조용히 하라고, 닥치라고. 왜냐면 그걸 하면 내가 이미 그게 진행되면 내가 그 논거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헛짓거리,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권위를 빌려오는 것 같으니까 판사가 정지를 시키거든요. 정지를 시키니까 건국의 아버지를 안 하고 뭘 하냐면 마틴 루터킹을 가져오는 거야. When I Dream을 가져오는 거야. When I Dream 하면서 제가 다시 입 다물라고. 근데 거기서 When I Dream이 나오는 순간 이건 앞 문장이 너무 크니까. 그쵸. 건국의 아버지는 좀 앞 문장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 존 아담스가 뭘 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When I Dream 하는 순간 이미 그 객석에 있는 흑인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야. 이미 판사가 머리를 잡아. 아, 글렀구나. 아, 이건 글렀어. 라면서 계속 외나 드림을 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권위, 어떤 그 자기들이 사회가 존중하는 그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호소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꽤나 이걸 거스를 수 없으니 존중해 주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잠깐 네가 좀 꼼수를 쓰는 거 같아 그 말 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그렇게 돼버렸으면 그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약간 처음에 볼 땐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이거 완전 시민이 그냥 권위를 가져다 오니까 판사도 그냥 판결하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인데 쭉 보다 보니까 미국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아가서는 이전 왜 그 미국식 왜 법 그거 있잖아요. 옛날 판결을 가지고 와서. 네. 그때 이거 뭐 그 제일 유명한 로앤 웨이드 뭐 이런 거 막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이렇게 뭐 판결을 또 내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이걸 뭐라 그러지? 무슨 뭐 브라운 판결을 의결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무슨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맞아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사실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의 목을 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헤겔이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철학에서 입헌군 주제를 가장 이상적인 근대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권위 문제를 왕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화정은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권위체로서 사실 헌법과 건국의 아버지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통이나 권위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이전 정치인들의 행동이 하나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남아서 뒷사람들을 규제를 하고 그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연방주의 논고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어려울 거죠. 땐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돌아갈 점이 없어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로? 돌아가면 되지 이승만으로. 이승만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반대로 노무현이나 김대중으로 거기로도 또 반은 또 안 돌아가요. 그렇죠. 네. 무슨 우리 노빠꾸의 민족이야 뭐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국 사회처럼
굴러가지 않는 미국 사회는 전통과 텍스트가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돼서 권위를 창출하는 데 반해서 네.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같은 이제 후진 여러 사회들은 이런 권위에 기반이 되는 어떤 원천이 되는 텍스트나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사실 동의보감 있어요. 전통 테스트 명심보감. 한의대는 쫓겨났습니다. 저 그 뭐야 또 전 보는 거 토정 비결 전통과 텍스트 그걸 갖고 우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하던 분 있었는데. 하던 분 있었는데. 그렇죠. 팔선 영화 함께. 네 있어요. 아이 참 존재합니다. 몇 년 전까지 존재하셨어요. 이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무정부적인 네. 샤머니즘적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말해놓고 보니 농담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 해겔이 있어서 슬프다. 그런 식의 국가를 사실 고대적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 신탁에 맡기는. 네. 그렇죠. 이성을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신탁에 맡겨서. 될 대로 되라. 모 재벌 총수가 모 되게 유명한 역점 보시는 곳에 가서 그 며느리가 곧 이게 그거 태어날 며느리가 낳을 해산을 하는데 해산할 손자 시간을 보고 이 시가 그 날씨를 사주가 안 좋으니 받아달라. 시가 안 좋으니 시를 바꿔야 된다 했다가 시를 바꾸려고 병원을 통째로 전세를 내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려고 했던 제왕절개 거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통으로 바로 그 시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어머. 그리고 나서 그 원래 나올 시에 전기가 들어와서 애가 그냥 나왔는데 뭔가 그 뒤로- 운명 같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역점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원래 그분이 선생님이 더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국정에 관계된 그런데 그 점을 봐주신 분한테 지금 후계자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왜 안 돼? 내가 볼 수 있는데 했다가 바로 그 예를 가지고 더 이상 안 했다 그래. 공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봐줬다. 청기 누설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얘기에서 느끼는 건 교훈. 재벌 총수도 손주의 시를 바꾸기 위해 타고난 시는 못 바꾼다. 그런 국가였다. 네. 그렇죠 뭐. 네. 그거랑 비슷한 얘기 또 전두환이 예전에 쿠데타 하기 전에 이름 난 정들은 다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줘. 밑에 사람들 사진 보여줘. 이 사람은 대통령 될 것 같냐고. 이 사람 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잡아가는 거야. 때리고. 진짜로 몇 명이나 그렇게 쳐맞고 그랬다. 무정부다 정말. 권위가 아니라서. 없어. 아니 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전두환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점술마저도 권위가 없는 거네. 관상이 이 사람 대통령 될 관상이 아니라고. 근데 어디 감히 이러면. 이게 노태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태우 그 어머님이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뭐가 아깝냐고 쫓아가서 이제 여쭤보신 거예요. 노태우 어머니였나 전두환 어머니.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인데 엄마 앞니가 막고 있다. 이빨 빼 그러면. 그래서 이빨 진짜 바로 그냥 거기서 부러뜨린 거예요. 양쪽을 다 부러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아까 그런 얘기하신 바로 그거는 조선시대의 옛날 많잖아요. 얘기라는 게 진짜 예. 많아요. 아깝다. 왜 그러냐고. 애가 뭐 곧 죽을 상이라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보내면 안 죽는다는 둥. 며느리는 2대 나와야 된다고. 김종필도 5.16 하기 전에 아마 그분일 거예요. 네. 찾아가가지고 우리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위가 있는 듯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하면서도 있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뒤에 이제 어차피 안 나갈 얘기니까 그 양반이 이제 아니 재밌어서 나갈 것 같아. 아니야.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우리끼리 하고 말어. 그 양반이 김종필이 이제 박정희가 유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안 된다고. 박정희 죽는다고. 효자동 이발사 아니냐. 박정희 곧 있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필이 처음에는 그냥 웃고 이렇게 갔는데 까랑까랑한 양반이 벌써 뭐 네. 짱짱할 때니까. 근데 이제 죽기 한 달 전인가 그때 또 찾아갔는데 그때 딱 올해 안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김종필이 그런가 그러는데 딱 가가지고 그 뒤로 무조건 자기 정치에 있어 거기만 찾아갔다고. 이건 김종필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김종필 씨가 그걸 물어봤을 것 같은데. 자기 되냐고. 나 어떠냐고. 넌 평생 2인자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 그랬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때가 안 좋다. 그냥 그런 얘기 계속 하셨다 그랬어. 근데 그때가 안 와. 완곡하게 말씀하셨구나. 그치. 김종필도 나중에 어디 인터뷰인가 거기서 자기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때가 안 온다고 예. 하면 좋을 텐데 예. 안 기다릴 텐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를. 근데 뭐 노태우도 찾아가고 뭐 다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하여간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 전통이 있는 듯 권위가 있는 듯 하지만 역시나 없고. 없죠. 네. 저는 그 한국 사회는 사실 그런 권위가 없는 원자화된 어떤 개인들의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각자 도생을 이제 폭력으로 잠깐 억누르거나 이럴 수 있을 뿐이지 이 장기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대안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한국 사회는 우리가 어디 돌아가서 미국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처럼 우리 체제를 어떤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 우리 체제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로 돌아가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도 뭐 본인이야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을 보면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게 능력인가요?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공통의 기반에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통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이제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네. 너와 내가 못 믿어도 너와 내가 함께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문서나 그런 시발점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사실 집권할 때마다 이전 정부에 했던 걸 뭐든지 다 그쵸, 뒤집어버리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바쁘다 보니 이제 일종의 숙청의 정치만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실은 뭐 그렇죠. 혈투밖에는 뭐 답이 없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실은 실체를 가린다면서 저건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면과 가증스러움이야 라고 비난할 만한 어떤 우아하고 귀족적인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없는 거죠. 염치를 아는 게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계급적으로 얼마나 가증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사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대 시스템이 정착돼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후진 사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시민사회, 생산력이라는 구도로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지금 운영이 뭐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이거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 틀을 한번 갖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포섭하는가 뭐 이런 범주들 이런 걸 위해서라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어떻게 만들고 우리 사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깨시민이든 뭐 태극기든 좌파든 진보든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권위를 가진 어떤 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공통으로 가져야 될 어떤 의식 개념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좌파도 그렇고 진보 세력도 그렇고 국가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우리가 장악을 했어요. 권력을 쟁취를 했어요. 이거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떤 거는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실 뭐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정치론이 없다. 정치학이 없다. 제가 시간의 정치학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게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마르크스에도 정치학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국가를 장악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문법에 포섭돼 버리거든요. 기존에 이미 굴러가고 있던 그런 관성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반발로 아예 튕겨져서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지점에서 사실 굉장히 특히나 진보 좌파 세력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영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게 한국의 우익은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군부와 대기업
체제와 그리고 정당 이 세 개가 사실 같이 가면서 체제를 운영했거든요. 삼각동맹으로. 근데 정당은 이제 지역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고 네. 국가 같은 것들은 군부가 이제 폭력을 갖고 그걸 관절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고 대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사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걸로 갔는데 사실 민주화 세력을 보면은 그거를 대체할 어떤 삼각동맹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통치론이 없다는 게 사실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국가라든지 사회 틀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건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 국가를 우리가 왜 경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걸 사실은 너무 좀 협소하게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네.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하겠지만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 혹은 좌파 계열의 이론가들은 이데올로기를 사실 노동력의 재생산하고만 연결시키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노동력이 어떻게 자본주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점에서만 좀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정치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뭐 그런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나 국가를 어떻게 자체를 어떻게 어떤 방향 운영하겠다라는 큰 틀의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지 그걸로 갈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직 부족하다. 그렇죠.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전들은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사실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본론도 얘기를 하지만 자본론도 사실은 일종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장악하고 조직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전에 대한 이 중요성은 정말 문쌤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도 그래서 저희 시주석께서 알고 중국에서 이제 고전 드라마 영화 못 찍잖아요. 찍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중국은 그게 관으로 하는 거라서.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상을 그리지 않더라도 고전에 빗대서 지금 현재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만들게 판타지 이런 것도 못 만들고 그런 고전 사극 같은 거 이제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중국은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돌아갈 텍스트가 없잖아요. 네. 중국은 그게 돼요. 그렇죠. 중국은 마오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오를 재해석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아마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중국 사회는 사실 마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말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마오라는 사람이 기나긴 중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이 사람의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면 사실은 그냥 마오 욕하는 걸로 끝나요. 마오가 대약진을 했는데 뭐 몇천 명이 굶어 죽었네. 굉장히 피상적인 거거든요. 마오가 뭐 얼마나 잔인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마오의 사상을 이해하면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통치를 구상했는지 그리고 그 통치가 어떻게 구현돼서 그런 대약진이나 이런 게 나타났는지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사실은 한국인들이 정치인을 비평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나쁜 놈이네. 얼마나 박정희 욕하는 것도 사실은 뭐 박정희 나쁜 점 많이 했죠. 근데 박정희 욕하는 것도 이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분석을 하면서 심화를 시켜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너 사상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거죠. 나랑 그리고 똑같은 생각했고. 그리고 뭐 여대생 끼다 죽은 그쵸. 뭐 추잡한 놈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를 못 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국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대결할 만한 상대는 박정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박정희라는 사람의 이 역사관이나 이런 게 사실은 민주화 세력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제가 옛날에 이 대표님하고 그 식사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드러내면서 사실 어떻게 이 사고 체계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일단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인권 선생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가수 전인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그 학위 논문이 박정희에 대한 전기적 연구예요. 그 박정희 전기를 쓴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개념들이 되게 재밌는데 박정희를 하나의 정신분석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남성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떠한 한국 사회의 보편성, 가부장제가 지워지는
보편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러한 보편성 위에서 형성된 어떤 식민지의 경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자아를 형성해서 그런 독재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인권 선생님 흥미롭네요, 진짜. 전인권 선생님이 이제 박정희 평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인권 선생님이 이분이 재밌는 연구를 참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신 책이 뭐냐면 한국에서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로 이제 그들이 있잖아요. 네. 반면에 한국은 누구냐. 이승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 말씀은 이분은 만민공동회에서 그걸 찾아요. 대한민국의 시초를 그러니까 시작을 만민공동회에서 찾으면서 독립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사유를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그 책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우리도 이런 사고를 했던 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중거점을 만들어가면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갈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네. 일종의 가면무도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 사실 욕하죠. 이런 뭐 같은 이러지만 정작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우아하게 예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사회가 점점 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회와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혐오나 이런 걸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잡해져도 돼라는 걸 오히려 정치가 보여주면서 사회에서 그런 어떤 질 낮은 저질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거를 의회가 공인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전라도 혐오가 나오고 무슨 5.18을 폭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추잡한 인간들이 나오는 게 정치인들 의회 자체가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는 사실 고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세우고 권위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품위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회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제가 무슨 체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좀 욕을 해도 우아하게 욕을 하면서 살지. 이거는 뭐 거의 시장판 같은 시장판이죠. 그쵸. 근데 한국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사실 메시아를 네. 기다리는 것도 네.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중간 단체가 없는 사회다 네. 보니까 맞아요. 국가를 통해서만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죠. 그걸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몰입이 참 슬픈 게 그게 메시아가 잘못되거나 뭔가 어떤 비극이든 희극이든 간에 서사를 만들어내는 순간 이게 뭐라 할까 일종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앙시앙내짐 같은 그런 게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많고 나라 걱정은 뭐 저는 잘 안 하지만 우리 또 문세님이 하신다길래 나라 걱정을 대리로 맡기려고. 네, 나라 걱정은 그냥 문세님한테 모셨죠. 외주를 주겠다. 네.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외주 주려고 제가 잡았죠. 이게 바로 정말 저도 그놈의 신자유주의에서 배운 거라고 이거밖에 외주 없다. 주는 것밖에 없어. 나라 걱정도 외주 주겠다. 그래서 외주를 줬더니 이걸 들고 오셨습니다. 적화 방송하고 있는. 적화 방송 적화 라디오.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네. 원래 이분이 이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써오셨는데 네. 제가 깜짝 너무 모두 오랜만에 듣기도 하고 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모두 발언이라는 단어를요. 네, 그렇죠. 저기 직접적으로 볼 일이 없어요. 무슨 어디 식순 이런 거에서나 볼 때 보지. 그런데요. 제 손에 쥐는 프린트에서. 어쨌든 볼 일이 오늘 없어요. 말씀하신 건 이데올로기가 왜 필요한가? 그쵸. 단순히 너의 썩어 빠진 사상의 문제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거대한 틀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우리 문세님 체제 옹호하는 게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을 바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전제가 안 되면 권위주의나 민주주의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민족주의를 얘기했지만 민족주의 막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주의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적은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사실 정부나 이런 사람들 동원하는 어떤 하나의 기제거든요. 방법이거든요. 그걸 동원하는. 근데 권위주의가 그렇게 동원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흡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범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 정치 구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 범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공기처럼 사람들을 내면적인 동의를 다 받아놓고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여전히 87년 이전처럼 이제 폭력으로 너의 말 안 들어 남산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좋다. 좋은 거예요. 좋다. 잡은 놈에겐 그 1987을 보다 보면서 김윤석 씨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김윤석 씨 입장에서 보니까 신났겠더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죽창은 재밌잖아요 라는 것처럼 본인은 신났겠더라고요. 그치.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그분은 약간 반공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하신 그쵸. 분이니까 빨갱이에 대한 진짜 실제적인 어떤 공포? 적대감 같은 걸 굉장히 내면화하신 분이니까. 그 회상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맞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래 지옥이 뭔지 알간? 뭐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만의 그 체화된 그렇죠. 본인의 의식은 본인 정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그걸 끝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양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각자 도생 원자가 된 개인이 뭐 우리 문세님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가 된 개인이 각자 도생하면서 끝없이 무정부 상태 내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큰 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가 없으니까. 네네. 아까가 김윤석 씨의 받들겠습니다처럼 자기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자기 트라우마를 그 권위에다가 그쵸, 실어버리는 그쵸. 거죠. 분출하는 네.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애가 가면 또 그걸 이게 분출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출하는 것까지는 뭐냐 선출직이니 뭐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치더라도 그 흔히 말하는 가이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건 아니라든가 아주 그런 최소한에부터 시작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이제 없어진 듯 하면서도 여전히 더 높은 수준에선 여전히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현상 진단. 네. 이게 바로 동아리 선배님이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지.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아 해놓고 이데올로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술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시간 우리 벌써 가? 아니 원래 1시간 하고 끝났어? 술 한잔 하러 가자. 좋은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꼭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이데올로기 함께 돌아올게요. 네. 문쌤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